제 결혼은 시작도 아주버님이고 마무리도 아주버님이었어요. 뭐 이제 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던지고 간 덕분에 시댁이 아예 통으로 쫓겨내려갈 판국이라 하더라고요. 눈물로 구구절절 제 앞에서 그러던데 본인 탓이나 하라고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난리를 떨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신랑은 처음 만날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형이고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형이라고 할 만큼 형이랑 사이가 좋고 형을 존경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어요. 그저 우애가 좋은 집안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형제끼리 사이가 좋은 건 외동딸인 제 입장에서는 부러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신랑에게 들은 형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은 만날 때마다 형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형은 어릴 때 영재반이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했고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 출신에 지금은 대학 교수하고 있어. 유학도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가서 나도 그때 영국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하면서 만날 때마다 형 자랑을 본인 자랑처럼 했습니다. 형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저 또한 형님 부부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 형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화목한 집안인가 보다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동생인 신랑만 형을 챙기고 시어머니한테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형을 집안의 어른처럼 대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우리 신랑에게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형님이랑 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털털한 형님 성격 덕분에 신혼 초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한 일도 잘 넘어갔습니다. 형님이랑은 좋은 사이로 계속 지내고 싶었어요. 형님은 언제나 저의 편에 되어주셨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형네 부부한테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두 분 연애를 엄청나게 반대했었다고 형님에게 아이가 생겨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을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앞에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조금 놀랐어요. 제 앞에서 아이가 안 생겼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텐데 그러니 신랑한테 잘하고 시댁한테 잘해야 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이 집안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별일 아닌 일에도 화를 내시고 형님이 조금 큰 소리로 웃자 바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남편이 대학 교수면 와이프도 교양 있게 해야지. 어디 가서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언행에 조심하고 경박하게 웃지 말고 알겠어?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그 당시 매우 놀랐어요. 신랑은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형수님한테만 조금 심하게 대하셔. 아마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서 그런가 봐 라고 쉽게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 시어머님의 모습이 이거보다 더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교수 아들 밥은 해줬니? 남편 옷은 늘 브랜드 가서 사주고 다려서 깨끗하게 다녀야 사람들이 더 인정해줘 하면서 늘 형님에게 잔소리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저는 와이프가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두 분은 정말 연애 결혼을 하신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형수님 편을 들면 시어머니는 더 난리를 피우셨고 두 분은 어느새 시어머니가 이렇게 구시는 것에 어느 정도 포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형님께 너무한다고 아주버님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의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우리 엄마 형이 형수님 편들자 그 자리에서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그 뒤로 형도 엄마 앞에서 형수님 편 안 들어. 형수님도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형이 원체 잘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이 집안의 평화는 다 형님의 인내심에서 나온 거였어. 나라도 형님 편이 되어드려야겠어. 정말 당신 형제들 너무해. 시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형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만 있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서 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이런 간섭과 관심이 저희 부부가 아닌 형님 부부에게 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아주버니 대학이 인원수 미달로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건 시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저희 신랑도 걱정을 하면서 형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몇 년을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대학이 없어질 수가 있어? 다른 곳엔 교수 자리 없대? 그러게, 우리 형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우리 형 어떻게 교수라는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가 줄어서 없어지는 추세였고 아주버님처럼 철학과 쪽은 과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라 다른 곳에 교수로 가기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는지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어떻게 대학이 없어져? 어떻게 교수가 잘릴 수가 있어? 여태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하시면서 말이죠. 사실 아주버님은 작년부터 일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말하는데 덤덤해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반대로 말이죠. 시어머니랑 저희 신랑만 계속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어요. 당장 아이도 키워야 하고 아주버님 나이에 새로 취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거실에 온 가족이 앉아있는데 정막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계속 쉬시고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들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다른 곳에 교수 자리 가려고 노력했는데 1년 동안 한 군데도 연락 없이 없어서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교수 말고 다른 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수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당분간은 교수직 안 하고 싶다네요. 아니, 대학 교수하기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붓는데 교수 안 하면 뭘 하려고 그러니? 공부가 제일 좋았던 아이였는데 교수가 체질은 우리 아들이.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니. 저희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귀농할 생각입니다. 지금 집도 거의 정리했어요. 그때 귀농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들리자 시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형님네 부부는 형님이 친정 있는 지방으로 간다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도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대학이 문을 닫고 다른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고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색도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겠죠.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던 게 바로 대학 교수 아들인데 그런 대학 교수 아들이 백수가 되었으니까요. 형님은 이 기회에 지방인 형님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결심했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간섭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아주버님은 형님 말을 잘 듣기로 했는지 사람이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시어머니한테 맞춰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형수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늘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댁 분위기가 이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시집오고 나서 아주버님은 형님보다는 시어머니 아들로서 살고 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독립하지 못했고 아들도 어머니한테 독립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형님의 이사 소식에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성통곡을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시어머니는 1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친정이 있는 지방까지 내려가는 거니? 여기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멀리 가면 보고 싶어서 안 돼. 그리고 우리 잘난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난 못 본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붙잡고 애원을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마음 정리가 끝난 듯 그런 어머님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지쳐서 서울에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다른 대학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고 제 나이가 어중간해서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계신 곳에 집이 하나 있다고 하니 거기서 살려고요.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거실 바닥에 자지러지시며 그러시더군요. 아니 왜 스스로 처가살이를 하려고 그러니? 어미가 친정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정말 여기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야겠어? 너희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아주버님에게 매달렸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울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형이 타지방으로 가는 걸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형, 정말 더 이상 다른 대학도 갈 수 없는 거야? 정말 지방으로 내려가서 귀농할 거야? 자기 집안의 자랑인 형이 더 이상 대학 교수가 아닌 것도, 그리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이자 형인 아주버님이 타지방으로 간다 하니 속상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님이 속상하신 것만 보고 있었죠. 근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진짜 속상했던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땐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형님 부부는 모든 걸 다 정한 다음 저희에게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오히려 아주버님은 마음 정리까지 다 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신랑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술 마시고 와서 형에게 울면서 전화하는 걸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생리별하는 사람처럼 우리 형 어떻게 하면서 술주정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자기 일 잘하는 형님이라 솔직히 저는 귀농해도 잘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 눈에는 아주버님도 솔직히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그래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귀농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저희 신랑은 형이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도 아들이고 형인데 왜 그렇게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단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와서 몇 번이나 형님 흉을 봤습니다. 착한 자기 아들 꼬셔서 일부러 친정에 가서 살기 위해 가는 거다. 나랑 아들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해서 그런 거다.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 농사일도 다른 일도 못할 텐데 어머님은 계속 큰 며느리가 아주 칼을 갈고 있었다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한테 한 방 먹이는 거라며 지방도 그렇고 교수를 귀농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며
형님 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시어머님 편이기보단 형님 편이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집착에 나라면 저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형님께 정말 선택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도 시어머니 간섭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다 하셨고요. 다행히 중학생 아들은 자립형 기숙사학교에 입학해서 꼭 서울에 살 필요 없고 친정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친절했던 형님이 잘 사시길 바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이유가 저번에 형님이랑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난 말이야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거든. 첫사랑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10년 젊어진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제사상 다 차리라 하시고 김장도 50포기나 하셨어. 그리고 신랑은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올인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중간에서 나만 정말 힘들었어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왜 바로 서울집을 정리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형님은 한 달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친정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친정 부모님께서 투자로 사놓은 집이 있었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귀농 준비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형님은 예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쪽 집에서 애들한테 집을 사줬다고 하더구나 하시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머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집을 해줬으면 우리도 뭐라도 해주는 게 맞지. 그래서 지금 자동차 하나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다. 작은 애가 너희 형 탈만한 자동차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구나. 가뜩이나 대학 문 닫고 목이 쑥 들어가 있을 텐데 차라도 근사한 걸 타고 다녀야 기가 살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때 저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희 집 살 때, 이사할 때 대출금이 모자라서 돈 빌려달라 할 때도 돈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세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줘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아들도 어머니 아들인데 자꾸 잘난 대학 교수 아들만 아들 취급하는 것도 서러웠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잘난 형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겹도록 하셨거든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야? 형님네가 지방으로 가시고 서울에서 집 한 돈으로 지방에 가면 훨씬 더 여유로울 텐데 거기에 사는 집까지 친정에서 다 해주신다는데 아주버님한테 차까지 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솔직히 서운하더라. 그러자 남편은 우리 집이 형 위주로 돌아가서 그래. 형 하나만 대학 교수 만들어 보겠다고 엄마가 정말 돈 빌려가면서 형 뒷바라지 했거든. 엄마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형이 엄마랑 멀어지니까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형님 욕까지 하시더라. 나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어차피 아주버님 이제 실직자인데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귀농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이 그래서 엄마가 더 차라도 한 대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본인도 무언가 해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처가살이 안 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지. 그때 저는 뭐라고 한 번 더 쏴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제 입만 아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형님네는 이사를 가고 시어머니는 이사한 바로 다음 주에
형님네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온 가족이 같이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이사를 하고 일주일이면 아직 정리하고 바쁠 시기라서 한 달쯤 지나고 가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엄마가 가자고 하는데 그냥 가자면서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때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형님이 초대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고 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솔직히 저는 형님께 미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혀 미안해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형님도 빨리 내려와 주길 내심 바랬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주소가 맞는 건지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집 사이즈에 놀랬거든요. 70평대 복층 아파트는 정말 처음 봤어요. 방이 5개고 화장실만 3개고 그중 하나는 흰옥기탕까지 있었습니다. 반신욕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았어요. 연예인 집 같다고 하면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가전가구까지 전부 다 새 제품이었어요. 저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집이 좋아서 형님 집이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형님 집은 지방이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도 단지 내에 있고 강을 끼고 있어서 풍경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는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도 형님 욕을 했습니다. 고작 20평대 집을 친정에서 해줬을 텐데 그런 집 친정에서 받았다고 우리 아들 기죽이게 하지 않겠지 하면서 걱정 반 험담 반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도 겨우 대출받아서 산 저희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 좋은 아파트에 너무나 넓은 집에 살고 있고 평온한 표정의 아들까지 보니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거실 소파에 제일 먼저 앉으며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신랑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공기 좋고 여기는 사람 많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 이제 큰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도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저도 이제는 교수 와이프라고 무게 잡고 살 필요도 없으니 너무 편하네요. 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다리까지 척하며 꼬는데 정말 부잣집만한 님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나 당당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 옆자리에 아주버님이 찰싹부터 앉으면서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저희 부부 사는데 돈 걱정 없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농사하는 것도 터전을 다 잡아놓으셔서 그냥 저는 트랙터 타고 빙글빙글 돌기만 해서 할만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그동안 그 손바닥만한 교수방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았나 몰라. 아무튼 처가 식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다 도와주셔서 저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저는 서울 근처도 갈 일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버님이 형님 손을 척하니 붙잡는데 어머님 표정이 갈수록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형님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들으셨죠? 이제 제가 알아서 저희 집 일을 할 테니까 이제 어디서 뭘 샀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동안은 애아빠가 벌어서 온 돈이고 어머니 노고 덕분에 교수가 되었으니 이해했지만 더 이상은 교수도 아니고 애아빠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예전처럼 지내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때 형님 뒤편으로
노을이 쫙 펼쳐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죠. 형님은 이런 집을 친정에서 해주셨다고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형님은 이제 자신이 번 돈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니 더 이상 시어머니 간섭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아주버님도 이제야 형님 편을 드시더라고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시어머니 편을 들 순 없겠죠. 머리 좋아서 교수까지 했는데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솔직히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눈을 하시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교수 아들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들아, 너는 나한테 자존심이고 자랑이야. 네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하시면서 나중에는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랑 같이 기차를 타고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기차역에 딱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저는 벌써부터 그 동네가 그립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하루 자고 오자고 해서 자고 올 준비를 해서 형님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는 바람에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차 안에서 어머님은 계속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아들 와이프한테 기도 못 피고 사는 거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제 남편과 한참 동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경차를 사줄 것도 아니고 요즘 차값이 대부분 3-4천만 원인데 시부모님은 그 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 차 바꿔줘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저희 신랑 발언이었습니다. 형이 너무 형수님한테 잡혀 사는 것 같아. 아니 나한테는 가장 잘난 형인데 우리 형 기죽은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속상해.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때는 다들 와이프에게 큰 소리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시댁이 가부장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예전에 대학 교수라고 자랑하던 아들이 이제는 백수가 되었는데 똑같이 와이프에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저희 신랑과 시어머니 사고방식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며느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회사 마치고 바로 오렴 하면서 다정한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연락할 때는 형님 욕할 때 빼곤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니면 아들 생일상 차려줬는지 확인 전화 말고는 생전 저에게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셨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왜 그러시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갔죠. 그때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작년에 산 차 그거 형 내줘라. 너희 차가 디자인도 세련되고 대형차라서 형이 타고 다니기 좋을 거야.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출퇴근도 다 지하철로 다닐 수 있잖아. 저는 순간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 건가 싶었어요. 누구 차를 누구한테 주라는 건지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어서 벙 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저희도 이 차 1,000만 원 대출받아서 산 차예요. 이 차 바꾸려고 저희도 돈 모아서 샀고요. 저희도 몇 번 타지도 못한 차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바닥을 치시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니 너는 아주버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지 와이프한테 잡혀 살아야 할 건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들 뺏길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시려 하길래 저는 전에 기차에서 3시간 넘게 들었잖아요. 제가 곧장 어머니 말을 자르고 그랬죠. 어머니, 저희 신랑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재산인데 왜 저희보다 잘 사는 형님네를 드리나요? 저희 고작 20평대 살아요. 그것도 50%가 대출이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궁전 같은 집에 사는 형님네를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저를 불같이 노려보시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아주 큰 애랑 작은 애랑 둘이서 이 늙은 시엠이 하나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혀를 차셨어요. 옆에서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고요. 저는 순간 속이 너무 뒤집혀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신랑은 저를 따라 나와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신랑의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신랑은 지금 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희 형편보다 더 좋은 차를 산 이유는 신랑이 이 차를 예전부터 사고 싶다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구매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의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 차 살 때 시어머니가 10만 원이라도 보태주셨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받은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재산인 차를 형님 주라고 하니까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신랑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신랑이 먼저 시어머니께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내주길 바랬습니다. 아니 그건 누가 봐도 저희 부부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한테는 1년간 모은 돈에 대출까지 낸 첫 차였거든요. 당신은 왜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어? 당신 이 차 원해서 산 거잖아. 우리도 이 차 나온다고 1년을 기다렸고 꼭 이 차 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왜 형님네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러자 남편은 아니 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은 구석구석 지하철이 잘 돼 있지만 지방은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잖아. 당장 차 한 대 사주실 돈은 안 되시니까. 아니 우리도 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어.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산 집이고 가구 가전만 당신이 샀지. 나머진 다 내가 대출받았어. 그런데 이 차 당신 이름 하나 산 우리 재산인데 그것까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형님네를 드린다고? 난 절대 허락 못해.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아니 당신도 그때 가서 봤잖아. 우리 형수한테 기 좀 살게 주면 안 돼? 우리 형 평생 교수한다고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기죽어 보이던지 나도 마음 아프더라. 우리 형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잖아. 가슴이 아프긴 왜 아파. 나도 거기서 살고 싶더라.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왜 이렇게 다들 꼬아서 보는 건데. 형님 입장에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그동안 당하고 지낸 게 얼만데. 그리고 당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산 차인데 당신은 형한테 주고 싶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나를 부부로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 신랑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잘난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그러시는 거니 해도 신랑의 이런 생각이 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제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줄 일인가요? 형이 대학 교수라고 해서 저희가 이득을 본 게 있냐고 물으시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냉장고 사주신 게 전부입니다. 근데 차까지 드린다고 하니 기가 찼어요. 형님네가 저희 부부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귀농해서 농사도 하지만 친정에서 하는 국수 사업이 잘 돼서 형님의 부부도 같이 하더라고요. 한번 지역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고 매출도 좋아서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돈도 없는 저희 부부가 형님네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다음날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동차가 아니라 제 남편 식사 챙겨줬냐, 아침은 먹고 갔냐 하시는데 갑자기 등줄거리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젠 내 차례가 온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황이라 혹시나 자동차를 들고 갔나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주차장으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남편은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바퀴를 돌아도 없고 남편에게 전화하니 받지 않았고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익숙한데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 남편은 차를 몰고 형님네로 가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전화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당신 지금 이대로 차 들고 형님네 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바로 이혼할 거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아이 없을 때 헤어지자. 그렇게 내 의견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는 거, 시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 더는 못 참아.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내 명의로 샀고 대출금도 내가 갚아. 그러니까 내가 내 형한테 잠시 준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그날 기어코 아주버님에게 차키를 전달했고요. 형님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미안하다고 차값을 보내겠다 어쩌겠다 했지만 괜찮다고, 그거 남편 돈이니 나와는 이제 상관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신랑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하는 잔소리 집착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고 신랑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다 보니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리고 호구처럼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신랑이 야속했어요. 아마 이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은 신랑의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가 센 시어머니라도 신랑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힘으로 사라지는 게 부부잖아요. 하지만 신랑은 형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지만 시어머니한테 맹목적인 예스맨이다 보니 같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신랑의 그런 모습에 결혼 생활 내내 너무 지치기도 했고요. 이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신랑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나 형수님 국수 사업에 가서 일하기로 했어. 형수님이랑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나는 내 가정을 지키지도 못했네. 형의 판단이 옳았어.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인데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이혼하고도 가끔 안부차 형님이랑은 연락을 했는데 형님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바이오 회사를 다녔는데 요즘 경기가 바이오 쪽이 안 좋아지자 회사가 망했고 오도 가도 못하는 동생을 형이 형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조건은 절대 시어머니는 형님이 있는 지방으로 안 내려오는 조건으로 형님은 시동생인 저희 전 남편을 국수 사업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네 국수 사업장에서 신랑은 일을 시작했고 자기가 알던 형이랑 다른 모습이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킨 형이 부러워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야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 판단했는지를 알게 돼서 저에게 사과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랑 형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혼자 서울에 남아 아들들 모두 며느리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오죽 속이 타실까요?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힘들게 하면 아무리 학벌 좋은 아들도 결국 남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남아있고요. 아들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혼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끊겼고 저 남편이 사과한다 해도 저는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깨지기까지 이유가 분명했으니 그렇게 사과 받아줬고 전 남편과 연락은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극성 맞은 집은 피하세요. 결혼 전에 티가 나면 그냥 피하세요. 결국 터지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